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죠. 어떤 거 드실래요? 아, 그거 되게 맛있어요. 뭐 쫀득해? 이 마지막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주식 투자자의 어떤 병적으로 이거 어느 회사 건가 이런 거. 저희가 오늘 촬영을 이제 9월 14일 맞죠, 오늘? 9월 14일에 14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5% 폭락한 예, 그날입니다. 아, 그러네. 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뭐 어마어마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의장님은 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견디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사실 예. 그러니까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코어 인플레가 네. 문제였던 거야.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게 그러니까 월세 때문에 월세가 보니까 6개월 가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좀 높게 나온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뭐 물론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요번에 FOMC 네. 때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온 거 알죠? 그러니까 100bp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이 100bp, 즉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확률이 20%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어제.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낙폭을 좀 높였던 것 같고 이게 비율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네.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1970년대 중반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1970년대 중반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단은 베트남 전쟁 막바지 국면, 그리고 1차 오일 쇼크, 중동의 소규모 분쟁, 네. 유가가 전년 대비 한 75% 올랐고, 그래서 그게 거의 5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고, 지금도 이제 유사한 상황이고, 유가가 전년 대비 75% 오르고 그랬으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S&P가 1년 만에 48% 하락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73%를 낙폭을 만회를 하고 그 상태가 8년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네. 근데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또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반등할 때는 사실 미국 경기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73% 반등할 때. 근데 주가는 엄청 올라가고 상황은 최악인데. 근데 단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좀 개선된 지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언젠가는 증가율은 둔화될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항상 뭐 전년 대비 뭐 이렇게 보니까 MOM 뭐 이렇게 전월 네. 대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면은 내년 정도 되면 이때보다는 또 늘지는 증가율이 뭐 2, 3% 이렇게 둔화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급반등을 했던 거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그때 또 마침 니프티 피프티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의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 거품이 꺾일 딱 그 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모든 게 이렇게 지금이랑 너무 유사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 8년을 주도했던 이제 성장주의 거품이 좀 꺼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70년대 중반 이후에 거의 50년 만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온 거고 또 재밌는 거는 8년간 횡보했다고 그랬죠. 네. 그때.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많지가 않지만 그때 데이비드 레맨이라는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1996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의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네. 그러나 그레이트 밸류 마켓이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가치주 장세였다는 거죠. 그때 네. 그 한 네. 7, 8년이. 네. 그때 워런 버핏이 아마 연간 100% 수익을 계속 냈던 시기가 그때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니프티 피프티가 꺾이면서 가치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제 네. 지수는 그대로 7, 8년간. 지금 이제 만약 코스피가 그런 궤적을 그린다 치면 우리가 이제 고점이 3,300포인트잖아요. 네. 3,300에서 2,300까지 갔죠. 최저점이. 네. 그 상태에서만 70% 회복을 한다. 그럼 뭐 3,000 근처는 한번 갈 수도 있다. 예.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내년 정도에 지표가 개선되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차피 펀더멘탈이 크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반락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뭐 네. 이런 예. 지수 반등은 한번 지표 개선되면 세게 한번 나올 거는 같은데 예를 들면 뭐 2,700, 800
900 이 정도는 한번 갈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때 동력은 낙폭과대주, 예를 들면 뭐 코스닥이라든지 네. 뭐 게임주, 뭐 인터넷 관련주들 많이 빠진 성장주들이 네. 대형 성장주가 뭐 테슬라 이런 게 뭐 반등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쪽이 득세를 하면서 코스피 이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펀더멘탈 때문에 또 뭐 2,500, 600까지 빠질 것 같고 그 상태가 저는 한 3년, 5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2,500에서 3,000 박스 네. 네. 계속 지루하게 평균적으로 뭐 2,600, 700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처럼 미국처럼 또 그동안에 엄청난 가치주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 금융이랑.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크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과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저금리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거의 코로나 전까지는. 예, 코로나 전까지. 예. 그리고 성장주에 엄청 유리한 예. 아시다시피 성장주를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툴이 DCF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할 때 쓰는 할인율을 이자율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주는 이제 엄청 매력적인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걸로 표현을 해도 뭐 채권의 금리가 1%면 그 1%의 역수가 이제 PR이거든요. 네. 일드의 역수가. PR은 100배란 얘기입니다. 근데 채권의 PR이 100배니까 주식의 PR이 50배라도 비싼 건 아니죠. 네. 일단 채권의 반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주식의 PR은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고 채권이 100배, 주식은 50배. 뭐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성장하고 예. 배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들이. 뭐 채권은 PR이 100배인데 뭐 우리 회사가 PR이 50배가 왜 비싸냐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문제는 금리가 3%를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PR이 33배로 뚝 떨어지죠. 채권이. 채권의 경우. 네, 그러니까 채권의 채권이 훨씬 더 PR이.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채권이 33배로 뚝 떨어지니까 주식이 더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일드가. 네. 일들은 높고 PR은 낮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PR이 33배면 주식의 PR은 이제 반을 치면 16.5배 정도가 적정한 거니까 네. 네. PR 50배, 100배는 엄청 이제 비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예,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겁니다. 금리가 네. 올라가면. 그래서 금리가 정말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떠냐? 지금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이제 가치주에 유리한 거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면 선발주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후발주자한테 유리하다. 오. 늦게 할수록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 저렴하게. 네. 예를 들면 쿠팡이 물류센터를 짓는데 네. 5년 전과 지금 짓는 게 비용이 차이가 꽤 나지 않겠어요.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인플레 시대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쿠팡이 예전에 물류기지를 설립했을 때 이마트보다 싸게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지금 과연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세상에서는 고금리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차익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러면은 선발주자가 훨씬 유리해요. 미리 설비를 지어놓은 데들. 이미 지어놨고 땅을 사놨고. 그렇죠.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좀 오래된 선두 기업들이 이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네. 2, 3년 전에 이제 뭐 제지 공장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예. 이제 보험료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금은 현재 설비 기준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예를 들면 뭐 1,000억을 받는다. 근데 그걸로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2-3배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디플레이션 시대였으면 오히려 더 싸게 할인해서 기계를 싸게 드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포기한 모양이에요. 공장을 맞아요. 그래서 짓는 다시 거를. 안 짓고 말죠. 그냥. 그래서 원래 있던 설비가 아주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고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포스코가 예를 들면 시총이 뭐 20조다. 예를 들면 예. 20조인데 포스코 같은 똑같은 회사를 만들려면 20조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절대 못 만들죠. 절대 못 만들죠. 네. 시간도 시간도 뭐 1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뭐 인력도 못 구하고 뭐 어림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몇 배를 줘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의 척도가 바뀔 것 같아. 근데 과거에는 뭐 심지어는 성장주 시대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PDR? 꿈으로. Price to Dream Ratio. 그래서 꿈을 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저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그러니까 대체 비용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대체 비용. 원래 이제 가치 투자 이론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가 갖고 있는 설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래된 이제 선도 기업들이 가치가 재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의 시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요번에 이제 시장에 한번 바닥을 찍고 세게 반등하고 그다음에 한번 반락을 하고 내년쯤 횡보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그때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고 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대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 속에서 예, 예. 그 선발주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깃발을 꽂은 것도 있고 제품력이나 경쟁력에서 또 우수한 기업이 그렇죠. 당연히 오래된 국내 탑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겠죠. 삼성, SK, 뭐 LG, GS, 뭐 LS 뭐 이런 기업들이 네, 네, 네. 설비를 선도적으로 투자를 잘 해놨죠. 잘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뭐 너무 마이크로한 얘기보다는 예. 이제 매크로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종목은 바텀업이 맞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큰 흐름을 좀 잡는 게 중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제 친구가 예. 작년에 한번 회사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라고 있잖아요. 성호이익. 예. 이제 그분이 쓴 게 이제 성호사설인데, 성호사설 얘기를 좀 해주는데, 예. 제가 성호사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건 운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운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세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라고 하면 또 밸류에이션이겠죠. 예, 싸고 예. 비싸고 이런 거 같고, 예. 운세는 이제 그 운이죠. 운대가. 예. 정말 주식을 샀는데 뭐 9.11 테러가 터진다든지 뭐 리만 사태가 터진다든지 이런 건 진짜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마침 예. 샀는데 뭐 그 다음날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형세라는 거예요. 형세라는 게 지금 지난 8년에 이제 성장주 장세잖아요, 형세가. 네네네. 그 어떤 가치주도 이렇게 오르는 걸 못 본 것 같고, PR 뭐 2배, 3배도 못 올라갔었잖아요, 그 네. 시절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패러다임이 좀 그로스에서 밸류로 바뀐다. 그러면 뭐 성장주도 정말 좋은 성장주는 오르겠지만 이렇게 예. 성장주가 군을 이뤄서 이렇게 마구 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형세가 중요하고, 그 형세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저금리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좀 자산 가치도 높고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좋은 설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처럼 너무 또 이제 막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치 투자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몇 년 동안 가치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그렇고 왜 그 가치 투자의 함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죠. 그냥 이 기업이 너무 싸. 그래서 일단 사서 막 그냥 네. 버티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도 하고 막 상대 수익률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영원히 싼 기업이 이제 예, 있죠. 등장을 하죠. 네. 가치 투자는 사실 매크로를 안 봐도 돼. 거시경제가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그냥 나는 바텀업으로 기업만 볼 거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옛날에 DI 동일이라고 예를 들면 글을 한 5만 원에 샀는데 거의 뭐 7년째 5만 원인 거예요. 예. 저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에이, 그러다 이제 제가 회사를 퇴임을 했을 때는 좀 올라 있었죠. 이미 10년만 원 돼 있었는데 그게 몇 배가 올랐다?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예, 한 예, 1, 2년 만에 예.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아마 크로스 모멘텀이 배터리나 뭐 이런 쪽 모멘텀이 있었고요. 부각받지 못했던 2차 전지 예. 쪽이. 근데 이런 주식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들고 있기도 너무 어렵고 뭐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현금이 8천억 들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없고 네. 뭐 배당도 하고 이익도 예. 나고. 근데 배당도 이게 하고. 예. 주가가 절대로 안 올라요. 진짜 이거를 안 사면 가치 투자로서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현금 8천억에 시총 3천억?
땅은 5천억 갖고 있는 땅은. 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주가인데 이게 이러고 있어요 계속. 절대로 안 올라요. 몇 년 동안 계속. 뭐 그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은가요? 높긴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진 않아요. 높죠 당연히. 50%는 넘습니다. 근데 뭐 그럼 80%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제 화가 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이제 일단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제 철학이고. 옛날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죠. 예. 옛날에 그냥 딱 사서 막 버티면 돼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국면에 보면 제가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았죠. 예. 이렇게까지 아무리 뭐 그로스 사이클이어도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는 없는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경험. ESG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환경에 취약하고 대부분 뭐 철강, 화학, 시멘트, 재질 이런 쪽은 아무래도 많이 환경을 유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약하고 예,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이죠. 뭐 소셜 같은 경우도 보면 소통도 안 하죠. 기업 탐방도 안 받아주고 뭐 탐방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데도 있고 15년 전에 뭐 제가 전화를 좀 했더니 네. 자꾸 귀찮게 하면 배당 안 할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러니 뭐 이런 주식이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기업을 갔더니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주식 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근데 너무 싸긴 산데 근데 이런 기업 주식을 사줘야 되나? 그리고 산다고 이게 오를까? 회사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오르기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기업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싸도 안 산다. 그런 기업은. 그러니까 ESG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의지가 없는 기업은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 이제 그게 바로 이게 가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ESG 행동주의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대한민국 가치 투자자 1세대인 이채원 의장님이 최근에 깨달았다고 하시. 그렇죠.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기업이 변할 줄 알고 저희도 많은 이제 뭐 레터도 보내고 공격도 하고 반대표도 찍어보고. 예전에 그 한투밸류 시절에도 예. 뭐 레터 뭐 계속 주주 행동을 제안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하셨잖아요. 예. 예. 2003년부터 제가 원래 했으니까 네. 20년간 활동을 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같으면 안 변하면 감옥 가죠.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할 여건이 이렇게 완전히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상법 개정도 일단 숙제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뭐 시가합병 제도라든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런 점들이. 뭐 ESG 하지만 특히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특히 이제 소액주주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아예 거기에서부터 그냥 손절해야 되는 기업,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기업, 막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제도적인 문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상속세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상장회사 대주주는 맥시멈 70%까지 이제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60%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원어치 물려받으면 한 7천억 원은 세금으로. 세금 내고 이제 3천 몇백억 남는데 예. 그 손자까지 가면 이제 또 한 10몇 프로 남는 거죠, 결국은. 네네. 100이 10몇 프로 되니까 가업 승계가 안 되고 네. 물론 뭐 모든 이제 경영진들이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뛰어난 경영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2세라고 3세라고 경영을 못하는 건 아니고 뭐 네네네. 1세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고 뭐 능력만 있다면. 네. 네. 능력이 없으면 뭐 승계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능력이 있어서 승계를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 꼼수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상속세를 좀 보완을 하고 네네.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상법도 개정하고 네. 상법 제 382조 3항 이게 예,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참여연대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경북대 로스쿨의 이상은 교수님이 그 뭐 5년 내내 수십 편의 논문을 쓰시면서 상법 제 382조 3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는 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고 and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만 넣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회사를 위해서 이제 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의 임명권을 가진 최대 주주 한 명.
우리 회장님 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다른 주주들이야 뭐 지분율 뭐 50%를 갖고 있던 80%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걸림돌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고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20, 30%의 이제 특정 주주가 7, 80% 일반 주주 지분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뭐 시가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M&A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팔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총이 3천억인데 뭐 현금이 8천억이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쳐요. 네. 10,000원인데 대주주가 팔 때는 10,000원에 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더블 받죠. 최소 20,000원에 당장 네, 팔립니다. 네, 근데 일반 주주는 반값에 10,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상법 382조 3항 예. 이사의 선관 의무 요거는 그래도 좀 개정될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좀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예. 좀 올라와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속 증여세를 좀 손을 보면서 이제 채찍과 당근. 그렇죠. 예. 채찍과 당근 말 그대로 예. 하나를 주면서 그것도 참 필요하죠.